그나저나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을 또 좀 겨냥한 발언이 있었어요. SBS 방송 갔을 때 밖에서 다 듣고 있는데 본인 용어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아 이거 정말 억울해요. SBS 제작진이랑 이준석 대표랑 삼자 대면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SBS 라디오에 갔어요. 예. 가니까 갑자기 제작진들이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예. 그 웃었어요. 대박 그러면서 대박. 장경태 최고위원도 형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형 욕하고 있어. 안에서 이 전 대표가 먼저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와서 딱 들어갔더니만 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빨리 들어가서 한번 맞았으니까 한번 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들어가서 그래도 이 전 대표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예. 다만 약간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전 대표가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장경태 최고랑 옛날에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술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듣기 싫었던 건지 아하. 이게 유머를 갖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예. 또 이 전 대표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김병민 최고를.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이 한참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차 있는 데까지 함께 내려갔거든요. 예. 여러 얘기들을 밖에서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세요? 아유 엄청 그 CCTV 다 있을 거예요. CCTV 한참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전 대표 저 지금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해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김한규입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사면이라는 표현에 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유한 위원장도 받아들인다, 징계 취소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내일 최고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이 최고위원회가 오전 9시에 있고요. 예. 아마 내일 이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통상 한 오후 7시는 넘어야 그 다음 날에 있는 안건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오기 전에 좀 내용을 알아갖고 와서 아하. 오늘 이 최선한 파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아직 안건이 정리가 안 돼서 아. 딱 결정되진 않았다 싶고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현재 분위기로 보건데 원래는 월요일에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예. 월요일은 인유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다 5.18 광주 민주화묘역 참배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 자리에 없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아마 내일 인유한 위원장이 직접 와서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 징계, 철회 이 안건들이 처리 통과가 된다면 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통합의 첫 번째 물꼬를 트게 되는 중요한 결정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일 최고에서 그 몇 명만 선택해 징계를 취소할지 전체 대상으로 할지 이게 결정은 왜냐하면은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통합을 위해서는 이준석과 홍준표 통합을 위해서 이게 뭐 징계 취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데 태영호하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분열돼 있는 게 아니라 당에 딱 붙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분들은 망언이란 말이에요. 4.3 네. 망언에다가 5.18 망언이란 말이죠. 이거는 통합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징계는 다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예. 있고. 근데 그 이유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들이 다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철회해서 함께 통합해서 나아가자고 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몇몇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게 된다면 그건 아하. 저부터 반대인데요. 다 통합이 근데 네. 그러면 전부 사면. 이게 원래 그 통합을 위해서 징계 취소라는 예. 건데 태용호하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이건 통합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통합되어 있고 그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5.18로 가고 5.18 뭐 묘지도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5.18 망언을 해버리고 그래서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태용호도 태용호 마찬가지고요.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징계를 받고 추가적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반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유가 나올 때마다 그런 애들이 없어서 비판하는데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도 아무 문제가 없이 만약에 징계가 취소되고 최고위원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비판이 있을 텐데 예. 어제 전격적으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아니 그거 좀 뭐 징계 징계 잠깐만요. 철회해 준다 그러니까 사퇴한 거지 그거는. 지금 초반부터 너무 달리시는데 일단 김한규 의원님 좀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이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1호 또 2호 희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1호 사면만 얘기하면 분명히 대사면을 얘기하셨었거든요. 예. 처음 얘기하실 때. 그다음에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통합 국민의 통합인데
저는 뭐 지역구가 제주도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음. 이미 징계가 3월이라 끝났죠. 음. 집행은 끝났는데 예. 근데 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꼭 집행 중인 경우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태영호 의원을 사면하면 이게 국민 통합이 되는가 그런 측면. 당의 통합은 저는 관심이 없고 이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관심이 있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국민 인용한 통합. 혁신위원장이 또 그때 하신 말씀이 혁신이라는 건 국민의 뜻을 듣고 이게 관철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제주도민 중에 누구한테 좀 얘기를 듣고 이 태영호 의원 사면에 대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혹시라도 태영호 의원님이 안 포함돼 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동안 지금 태영호 의원만이 아니라 김재원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통합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당의 통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또 목적 측면에서 결국 당의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인정한 대로 사면이 아니라 그냥 징계 취소라고 했으면 좀 사안이 달랐겠죠. 예. 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이제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방송 출연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직후에 당내 희생에 대한 한마디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듣고 또 내부 말씀 듣겠습니다. 항상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 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상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고 저도 뭐 어떤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에게 가해진 집단 린치 한 100분의 1 정도만 당에서 발작하실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출마하라고 해도 발작하는 분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제일 선당구사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선당구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발작하는 사람들이. 예, 역시 또 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발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는데 예. CBS 나와서였던가요? 얘기를 하다가 약간 거친 언어를 써갖고서는 이거는 방송용이 적절치 않다 해서 용어를 바꾸기도 했던데 예. 저는 이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일단 용어 예. 사용을 좀 적절히 조정했으면 좋겠다. 공당의 당대표를 지낸 인사로서. 예. 그리고 집단 린치라는 표현이 이제 눈에 띄기도 하는데 예. 사람은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시각에서는 내가 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또 밖에서 이 전 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전 대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도 예. 있었고 그럼 남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남자 편이 있고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여자 편이 있는데 이 전 대표는 한쪽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주의 전부인 양 그 세계관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아하.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 중간에 갈등 국면에 한 번도 깊게 개입된 분이 아니니 들어와서 이 당을 바라보고 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예. 끝끝내 그 세계관에서만 주장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전 대표 혼자 좀 더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인 위원장이 계속 이준석 대표 만나려고 시도를 해야 되나요?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처가 좀 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처 실제로 상처 받을 만하죠. 네, 저는 밖에서 봤을 때 그냥 이준석 대표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에 최고위원회가 해체되는 과정, 비대위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법정 소속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대표를 저렇게 내보내지? 정말 무서운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죠. 그다음 내년 총선을 위해서
분명히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사전에 정지 작업도 하고 좀 설득을 해서 이준석 대표의 면도 살려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가 혼자 계속 뭐 이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인유한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만나면서 이준석 의원을 압박하는 게 제3자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써야 되는데 밖에서 보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인유한 위원장이 생각 외의 강수를 던졌다고 보고요. 이게 안 먹히거나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수순으로 갔으면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그럴 수 있겠구나는 공감을 샀을 텐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최근에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상과 김기현 대표의 교감 없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아니 나오자마자 국민통합 얘기한 다음에 김한길 위원장이랑 매일 통하고 있다고 말을 했으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통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라고 부득들 말씀하시는 데다가 최근에 나왔던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 쪽에서 좀 상대방의 반응을 잘못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 대목이 있어서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저렇게 국민의힘에 자꾸 멀어지는 것은 돌아갈 다리를 끊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밖에서 보기엔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자, 그나저나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을 또 좀 겨냥한 발언이 있었어요. SBS 방송 갔을 때 밖에서 다 듣고 있는데 본인 용어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이거 정말 억울해요. SBS 제작진이랑 이준석 대표랑 3자 대면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SBS 라디오에 갔어요. 가니까 갑자기 제작진들이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웃었어요. 대박 그러면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형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형 욕하고 있어. 안에서 이 전 대표가 먼저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와서 딱 들어갔더니만 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한번 맞았으니까 한번 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들어가서 그래도 이 전 대표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다만 약간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전 대표가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장경태 최고랑 옛날에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술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듣기 싫었던 건지 이게 유머를 갖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또 이 전 대표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김병민 최고를.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이 한참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차 있는 데까지 함께 내려갔거든요. 여러 얘기들을 밖에서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세요? 엄청 그 CCTV 다 있을 거예요. CCTV 한참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전 대표 저 지금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는 애정. 밖에서 얘기할 때랑 마이크에서 얘기할 때랑 좀 같은 얘기를 했으면 냉정과 좋겠어요. 열정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남자 편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여성 다른 생각하니까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대표를 모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이준석 대표가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싸우는 게 겉으로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마이크 꺼지면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요. 일단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또 조만간 모셔가지고 말씀 듣고 자 이제 체크해야지.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에게 또 이런저런 말 한 내용 중에 이런 사람도 만나봐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뭐랄까요, 신당 창당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라는 거였을까요? 김한교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확실히 강하게 애정이 있는 것 강하죠.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차라리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당을 다 오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선을 넘지 않는 공격, 비판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는 이제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감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거죠. 김병민 최고는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판단을 해주셨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자주 소통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저 이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 갈 때마다 이제 책상 앞에 김종인 위원장 그 책상에는 항상 새로운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것도 보통 원서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매일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현실 정치가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갈증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 예.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한 단계 좀 고차원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언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뭐 세계적인 경제 상황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 했을 것 같고 현실적인 얘기를 아마 분명히 했을 텐데 저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정치는 국회에 들어가야 정치를 할 수 있다. 아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시종일관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동인 건지 아니면 지난날 있었던 당대표의 지위에서 쫓겨났다고 판단되는 약간 한프리식 정치에 대한 과정이 있는 건지 이게 모호하게 비춰질 때가 있거든요. 조금 전략적으로 이 전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략적 판단이 무엇일지 이런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인류한 위원장이 2시간 가량 만났다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도 있을까? 이것도 한번 짧게 좀 짚어보면. 네, 저는 여기 반박 이제 하나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인류한 위원장에 대해서 네네. 그 사람들은 뭐 용산과 관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우리 당과 이제 용산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코리안 젠틀맨,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이런 얘기를 쏟아냈다는 거는 예. 이건 우리 당에 있는 주류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얘기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애국자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이렇게 추켜 세우면은 약간 현재까지 행보로서는 우리 당을 그래요? 비판했던 모습과 조금 결이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해임당할 위기입니까 지금?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 쏟아내는 언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치는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당이 맨날 가서 유승민 전 의원 욕하고 무슨 맨날 하게 되는 그런 나쁜 프레임을 가두게 되면 예. 우리 당만 더 옹졸해질 수 있는데 예. 갑자기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만나서 코리안 젠틀맨 하면서 애국자. 확 띄우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혹시 또 만나시면 엄청난 말을 쏟아내실 수도 이준석 있겠네요. 전 대표 만나고 나서 와, 정치 천재, 만나보니까 정치 이전 천재 대표 막 이러시고. 근데 저는 그런 김학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김학의 의원님. 예. 아니,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인 거는 민주당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능하다거나 우리 당에 필요하다거나 총선을 왜 뭐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이런 된다. 얘기는 안 하셔갖고 본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행보다.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류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인유한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민주당 대표 안 만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한테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이제 혁신안 2호 희생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동일 지역 3선 연인 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영남권 중진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중의적 의미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부글부글 하십니까? 솔로몬 재판에서의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있잖아요.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진짜 엄마, 당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엄마면 예.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본인이 희생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건데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희생도 감내해야 되는데 나를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전 대표가 초창기 우리 당에서 사랑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노원병이라고 하는 험지에서 내가 한번 여기에 의석을 확보해보겠다. 수도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거였고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김재섭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광진이 어려운 곳이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할 때만이 과반에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니까 응원의 목소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선거 치르게 되면 국민들께 아무 감동이 없을 거라 판단했던 것 같고 참고로 이 메시지는 원조는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원조? 예, 왜냐하면 2020년 김종인 비대위 때 제가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이거 넣으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확히 말하면 윤건영 의원이 야 그거 니네가 하냐 우리도 한다 우리는 윤건영 의원이 법안도 발의했어요. 너네 이거 아마 못할 걸 이러면서 상당히 제게 모멸감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메이드 인 김병민입니까? 처음 시작은 저희가 그 당시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늦차고 나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윤건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 발의한 윤건영 의원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장경태 최고위원회 혁신위를 맡으면서 그 얘기 또 꺼냈는데 지금 유야무야 사라졌거든요. 저희 그때 정강정책이 끝내 못 넣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슈들이 촉발됐을 때 양당 중에 누가 더 국민 앞에 혁신적으로 나가서는지 이제 좀 결론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혁신이 아니라 좀 진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부하다. 윤건영 저는 의원 디스. 저 우리 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얼굴에 저는 침 뱉는 자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선이라면 정치를 오래 하면 지역에도 더 도움이 되고 당에도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마치 그냥 우리 스스로 정치 혐오인 거죠. 의원들은 다선이 되면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퇴출 대상인 것처럼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야 이게 왜 우리는 정치권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짜 무능한 초선이라도 무능하면 걸러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중진이면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게 저는 뭐 완전히 이게 식상하고 이제는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인 것 경륜이란 같아요.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경륜의 또 정치 경험 이것이 또 귀한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선 물러가라 이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진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선 무조건 용퇴해야 됩니까? 아니 꼭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선 의원이 명예직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기 능력 갖고 다선된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문제예요. 되게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다선이든 초선이든 간에 그냥 막대기만 딱 꽂아놓으면 되거든요. 막대기에다 페인트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만 딱 찍어가지고 하면 사람 대신에 막대기를 당선되는 거기서 다선을 한다는 건 명예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 말이 맞죠. 다선인에게 명예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좀 특권을 누렸다고 한다면 뭐를 위해서 그 후진들을 위해서 후진들에게 자리를 좀 비워주는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아니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치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최대 3선밖에 못하는 거구나 정치 인생이 이제 요즘 분위기상 3.5는 좀 봐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5 예외설 좋습니다. 3.5.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 혐오의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간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들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3선 이상은 31명, 27%로 꽤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이제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진 작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걸어놔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양주의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은 그 동네는 대통령 선거 계속 지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가 이기거든요. 그 5선인데 그러면 정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려면 해보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보통 3선 정도 하면 거기를 비우고 서울 올라와야 되는 불분율인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처음 출마한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당원 명부라고 유권자 명부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2년이고 3년이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교체를 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80일, 160일 기간 동안 현역 의원하고 붙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현역 의원 말고는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3선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죄악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진입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담벼락은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3번을 하고 서울로 그 지역이 아닌 서울로 오면서 했던 얘기가 12년 동안 정도면 내가 처음 초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역 발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성사를 됐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받은 혜택을 또 다른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다음 어딘가에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니 국민들께서 또 이런 목소리도 힘을 싣고 있다는 점들도 함께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님 요즘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옆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 사선 연임은 아닙니다. 아닌가? 그럼 또 이게 이거 울산 시장도 생각을 해야죠. 광역 시장을 했기 때문에 사상호입 개헌 같은 느낌이야.
아니다. 광역 울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최소 1.5는 쳐야 됩니다. 5.5선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이 평안하신 상태. 그런 건 아니고 2002년 이후로 20년 선출직이잖아요 지금. 아니,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뭐 때문에 쉬었는지 잘 아시죠?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 예. 네, 일단은 제가 옆에서 보는 김기현 대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옆에 보면 김기현 대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 참 혜택 많이 받은 사람이다. 단체장도 해봤지, 국회의원도 다선을 해봤지, 그리고 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원내대표도 했고. 그렇죠. 내가 무슨 아쉬움이 있겠냐.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김기현 대표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 진짜 선당 후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근데 당내에서 너무 김기현 대표를 많이 흔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흔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다 보면 대표로서의 권위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김기현 대표에 갖고 거치 출마를 얘기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으나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나 정말 당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평상시에 비춰봤을 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국민께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일 아침에 얼굴을 봐야 되고요. 말이 없으니. 아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불출마.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분이 이 국회의장이 목표가 아니라 이분은 대통령이 목표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했던 분이 다음에 뭐 당에 의총을 하거나 할 때 발언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선 후보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는 관둬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국민들한테 국힘이 볼 때 혁신적인 뭐 그런 지역에 출마하거나 그럴 승부수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당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어서 거기서 진짜 선방을 해낸다면은 사실 그 대표직도 이제 탄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적 자산 쌓이는 거고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용호 의원이 이런 말했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무슨 결단을 해도 김 빠졌다,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 카드가 콜라를 딸 때 한꺼번에 딱 한 번에 딱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입막해야 되는데 이미 막 붕붕 뛰어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무슨 말씀하셔도 이 국민 감동이 효과가 적을 거다. 그거는 선거가 아직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혁신을 하겠다는 그 첫 시작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선거나 정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이라고 따뜻한 양지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 비교가 되겠죠. 인천 계양 양지입니까? 뭐 양지죠. 양지 갑자기 김성희 수상이. 아니 사실 계양 잘 몰라. 잠깐 생각해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자선을 한대잖아요. 양지 맞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도 처음은 떨어졌어요. 예. 두 분이 같이 협력해서. 민주당 텃밭이고 민주당 텃밭이니까 그걸로 간 거 아닙니까? 송영길하고 거래해가지고. 아니 인천 계양 말씀하시니까 김기현 대표가 김포로 나가시려고 지금 김포 닦으시나. 지역은 붙어 있잖아요. 야 괜찮다. 아니 새로운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광명이니 뭐니 이렇게 하다 뭐 14개인가 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남 그걸 노려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가슴이 뛰네요. 자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김포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